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1-216-872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지 등 1. 저작권법 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 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저작권법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저작권법이라 한다. 구저작권법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제23조 이하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구저작권법 하에서는 널리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 신탁법상 신탁 및 신탁법상 신탁의 법률 관계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2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등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그 권리가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3.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의 의미 및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 판결을 선고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 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 형태이다.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 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1-272-00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지 1. 구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구저작권법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려면 인용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저작권법 제35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4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제1호 성격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 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 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 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제2호 용도에 관하여는 원 저작물이 사실적, 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제3호 중요성에 관하여는 원 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4호 영향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 저작물 또는 원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에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갑 법인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고입 선발고사, 대학 수학능력시험 등 평가 문제를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게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게시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1다 274-069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 1. 원 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등을 생산,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서열하여 보급하기로 하는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서열 보급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 등은 을 회사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갑 회사의 공장에서 갑 회사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파견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10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 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라는 법정 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1다 305437 판결 사건명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 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 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1다 308-900 판결 사건명 정산금 청구의 소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 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유 재산이 아닌 투자신탁 재산으로만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 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 의무인 경우 그 책임 재산은 투자신탁 재산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신탁 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 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이행 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 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 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 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 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할 경우 위 이행 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 재산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재산에 관하여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2-252-936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9. 재난안전법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9.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2. 각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 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을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 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 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병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갑 회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3-216-302 판결 사건명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지 표지에 관한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한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에 관한
부정경쟁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 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공동 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타인에게 주지 표지에 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한때 상표권이 발생하였던 주지 표지의 경우 상표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표지의 사용 허락에 상표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극.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 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공동 보유자가 타인에게 주지 표지에 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주지 표지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 보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265조 본문을 유추 적용하여 공동 보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한때 상표권이 발생하였던 주지 표지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권이 소멸한 이상 그 표지의 사용 허락에 상표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3다 217-312 판결 사건명 임금 등 1. 대학의 시간 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강의 시간의 정함이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1항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와 연차 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대학의 시간 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에게 강의 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 대학의 시간 강사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 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 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 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2.
국립대학교에서 주당 강의 시수가 12시간 이하인 시간 강사로 근무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연차 휴가 수당 및 주휴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 강사 위촉 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 시수가 갑 등의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 등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 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3-301-941 판결 사건명 공유물 분할 1.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 행위의 의미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 행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 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법정 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법정 대리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과 제60조는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요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요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 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법정 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정 대리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3-314-02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 행위의 의미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는 불법 행위의 핵심적인 성립 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 질서의 관점에서 사회 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 행위의 양태, 피침해 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갑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하였는데 위 마을회 이장인 을이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개발업자와 위 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상호 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위 개발 사업에 관한 위 마을회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위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을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마을회 구성원들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의 행위로 인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11일자 2024-613 결정. 사건명 강제집행 정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 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 관할로서 성질상 전속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 이의에 속아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전속 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 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 관할로서 성질상 전속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 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 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 관할로서 성질상 전속 관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4-209769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 행위 해석 방법.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헌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헌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등이 을에게 갑 등이 소유하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 성립 여부에 쌍방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였는데 을이 갑 등에게 차임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자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부분의 의미는 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차 관계의 청산을 구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임차 목적물 반환 등 임대차 관계의 청산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되 확정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한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4-211-762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또는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률 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137조는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일체로서 행하여진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무효 사유가 존재하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독립된 법률 행위로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 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다면 민법 제1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중요재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무효. 9. 지방자치법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9.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규정하고 9.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322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위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21년 4월 20일 법률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유재산법이라 한다. 구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22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3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구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호 남욱으로 토지 처분의 경우 한 건당 토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구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토지 수용법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 남욱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취득, 처분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리계획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함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채 중요재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강행 규정인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된 계약으로서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4-214-396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 1.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5년 8월 28일 부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의 의미. 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민간 임대주택법 부칙 2015년 8월 28일 부칙 제6조 제1항. 이하 부칙조항 제1항이라고 한다. 부칙조항 제1항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5호로 전부 개정된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일인 2015년 12월 29일 당시 공공주택특별법, 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부칙 제6조 제2항, 이하 부칙조항 제2항이라고 한다. 부칙조항 제2항 본문 제2호는
위 2015년 12월 29일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 임대주택법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5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이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보아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구 공공주택특별법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한다. 구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공공주택 사업자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구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란 단순히 위 각 조항에 열거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내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위 각 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뜻한다고 봄이 문헌적 해석상 타당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한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전신인 구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 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구 보금자리 주택건설법 제4조 및 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구 공공주택건설법 제4조에도 각각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시행자 지정,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지정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칙조항 제1항에 공공주택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해석하더라도 부칙조항 제1항의 기준 시점인 2015년 12월 29일 당시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존재하지 않아 위 부칙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 법률 제12251호의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3498호의 부칙 제2조 등 참조. 한편 구 임대주택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12월 29일 민간 임대주택법으로 시행되고 구 공공주택건설법이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되어 2015년 12월 29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시행되는 체계 변화의 과정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개념에도 변동이 있었다. 즉, 구 임대주택법 제2조는 제2호 가목에서 임대사업자, 지방공사가 포함된다. 같은 조 제4호 참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 의해서 건설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가목, 이하 가유형이라고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나목, 이하 나유형이라고 한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다목, 이하, 다유형이라고 한다. 임대주택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체계 변화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 등에 관한 구임대주택법의 규율이 법률 제13498호로 개정,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관되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법률 제13498호의 개정, 시행 전 구 보금자리 주택건설법 내지 구 공공주택건설법 시행 당시부터 제2조 제1호에서 해당 법의 규율을 받는 보금자리 주택 내지 공공주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는 것, 가유형, 지원받는 것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는 것, 나유형, 지원받는 것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1호의 2 참조. 따라서 다유형의 임대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체계 변화 전에는 구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그 임대 등에 관하여 일반 임대주택보다 강한 규율을 받아왔으나 변화된 체계 하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아니어서 그 임대 등에 관하여 더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규율을 받지 않는다. 그 결과 기존에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던 다유형의 임대주택의 경우 규율의 변동으로 인한 혼란 내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규율을 받도록 함이 임차인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부칙조항 제1항, 제2항은 위와 같은 체계 변화 전에도 구 보금자리 주택건설법 내지 구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시행자 내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건설한 것이 가능하였던 가나유형과는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행위 없이 단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방식으로 건설하였던 다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그로 인한 규율의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임대주택법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결국 부칙조항 제1항에서 말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란 단순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구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 각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서 구보금자리 주택건설법 제4조 내지 구공공주택건설법 제4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하여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시행자 내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아 가나유형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였거나 건설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지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는데 임대 의무 기간 중에 갑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 의무의 포괄 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 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주택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5년 8월 28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구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3.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여기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매수인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매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임대주택법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5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임대주택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 의무 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6763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 이내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인 구임대주택법 제16조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지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일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인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그때 비로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매수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의사를 애초 가지지 아니하였거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임대주택에 관한 매수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4-222-861 판결 사건명 회사에 관한 소송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에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에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24년 7월 11일 선고 2024다 223-949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약관의 해석 원칙 및 위 원칙에 따라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이리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약관 조항이 이리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2. 보험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명시,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명시,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에 관한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본인 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비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을이 병원 입원 치료 중 면역 항암제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 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 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는데도 갑이 환급금을 포함한 본인 부담금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며 병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제약회사로부터 위험 분담제에 따라 환급을 받아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리적으로 해석되고 피보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위험 분담제에 따라 약제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환급금 상당액을 실제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병회사의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